만약 위층에서 매일 밤 일부러 소음을 낸다면, 그것도 10개월 동안 계속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그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의 10년 전쟁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의 52세 주부 김정순 씨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한 번도 트러블 없이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3년 전 위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 후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정순 씨가 사는 곳은 서울 강서구의 25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로 유명했죠. 정순 씨는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이 집에서 신혼 때부터 살았어요. 철수 씨는 새벽 5시에 출근하는 택시기사, 정순 씨는 오후에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봄 바로 위층 403호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30대 중반 부부와 아이들 3명, 총 5명 가족이었어요. 처음엔 이사 소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쿵쿵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특히 밤 10시가 넘어서도 계속되는 소음 때문에 정순 씨 부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철수 씨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는데 밤 12시까지 시끄러우니 수면 부족이 심각했죠. 처음 한두 달은 참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더 심해졌고 정순 씨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습니다. 참다 못한 정순 씨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위층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순 씨는 과일을 준비해서 인사 겸 부탁드리러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저요. 아래층 303호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문을 연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박미경 씨였죠. 정순 씨는 최대한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이거, 과일 조금 챙겨왔어요. 실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그게 너무 죄송한데요? 혹시 밤에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소음 때문에 저희가 잠을 못 자서? 소음이요? 저희가 뭔 소음을 낸다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박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부드럽게 부탁드린 건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셔서 저희가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들이 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 집에서 못 뛰면 어디서 뛸까요? 아파트 살면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해요.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순 씨는 이해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한 건데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래층에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관리비 내고 사는 집인데 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아파트 생활이 힘드시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시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트집이라는 표현에 정순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2개월 넘게 참고 참다가 정중히 부탁드린 건데 트집이라니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철수 씨에게 이 상황을 전했을 때 철수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과일까지 가져갔는데? 아니야. 저런 사람들한테는 말로 안 통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해야겠어. 다음 날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중재해보겠다고 했어요.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가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돌아온 관리소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403호에서는 자기들은 조용히 산다고 하시네요. 아래층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그러네요.
층간소음 문제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그날 밤부터 위층의 소음이 더욱 심해진 거예요. 마치 보복하듯이 말이죠. 여보, 이거 완전히 일부러 하는 거야. 관리사무소 다녀온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 일주일 후 정순 씨가 복도에서 박미경 씨와 마주쳤을 때 그녀가 던진 한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면서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싫으면 이사 가세요. 이 순간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날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10년간의 층간소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관리사무소 신고도 소용없고 직접 대화도 통하지 않자 정순 씨 부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경찰이 와서 경고해주면 아무래도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민사 문제라서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거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경찰이 출동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위층에서 특히 심한 소음이 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끌리는 소리,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정순 씨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지금도 소음이 나고 있나요? 네, 지금 들어보세요. 밤 11시 30분인데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기 천장에서 나는 소리 들리시죠? 경찰관도 실제로 소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층에 올라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 부부는 드디어 해결되나 싶어 기대했어요. 10분 후 경찰관이 내려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위층에서 만난 박미경 씨의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니 박미경 씨는 경찰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나왔더라고요. 위층에 가서 얘기해봤는데 좀 비협조적이시네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왜 이런 일로 신고하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는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용해질까요?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해요. 일단 경고는 해드렸으니까 며칠 지켜보세요. 하지만 경찰의 경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위층의 소음이 더욱 심해진 거예요. 마치 경찰 불러봐라, 어쩔 건데? 라는 듯한 태도였죠. 밤 12시가 넘어서도 쿵쾅거리는 소리가 계속됐고 심지어 새벽 1시까지도 소음이 이어졌어요. 여보, 이거 완전히 고의야. 경찰 다녀간 후로 더 심해졌어.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해. 정순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안 되고 경찰도 소용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이웃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가 정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정순 씨, 요즘 위층이랑 문제 있다면서요? 아파트에서 소문이 많이 났던데. 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위층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아래층에서 신경질적으로 계속 트집 잡는다고 경찰까지 불러서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미경 씨가 다른 이웃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정순 씨 부부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아파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순 씨를 피해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정순 씨는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박미경 씨와 마주쳤을 때 들은 대화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래층에서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다른 이웃과 대화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정순 씨가 지나가면서 들은 거였어요.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고요? 밤 12시에 아이들이 뛰는 게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뭔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말한 거죠. 아래층에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맞잖아요. 경찰까지 부르면서 복도에서 벌어진 이 대화는 다른 이웃들도 모두 들었어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박미경 씨는 당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은 더욱 정순 씨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순 씨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이웃들도 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네. 이거 참을 수 없어. 층간소음 측정기라도 사자. 철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층간소음 측정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대로 된 장비는 수백만 원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중고로라도 구입하기로 했죠. 측정기를 설치한 후 일주일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특히 밤 10시 이후의 소음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정순 씨 부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확실히 기준치를 넘네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403호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의 반응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측정기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화를 냈어요. 측정기까지 설치해가면서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스토킹 아니에요? 프라이버시 침해죠. 오히려 정순 씨 부부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기까지 설치하면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졌어요. 이때부터 정순 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거든요. 여보, 차라리 우리가 이사를 갈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고 경제적 부담도 컸거든요. 무엇보다 억울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신들이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분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을 때 정순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동에 사는 박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박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으로 동네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정순아, 요즘 위층 때문에 고생 많다면서? 내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던데. 네, 할머니.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도 불러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 이전에 살던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던데. 내가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미경 씨 가족이 이전에 살던 곳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내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이 그 집 사람이랑 친구더라고.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아래층이랑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사 온 거래. 거기서도 똑같이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였다던데. 이 얘기를 듣고 정순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박미경 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철수 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전 집에서도?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네?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정순 씨 부부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박할머니를 통해 미용실 원장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정순 씨는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원장 김선영 씨는 40대 중반의 친근한 분이었는데 정순 씨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 403호 사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제 친구 연수가 그분들 이전 집 아래층에 살았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경찰 신고만 수십 번 했대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위층에서는 아래층이 예민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대요. 미용실 원장의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경 씨 가족은 이전 집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래층을 괴롭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말이죠. 연수 말로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래요.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에만 일부러 소음을 낸다고, 그리고 아래층에서 항의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래층이 이상하다고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마치 박미경 씨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결국 이사 갔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런데 이사 간 후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정순 씨는 남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철수 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확신범이네. 이전 집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해. 정순 씨 부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을 통해 박미경 씨의 이전 집 아래층에 살았던 연수 씨와 직접 통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연수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위층으로 이사 갔다고요? 아, 이제 당신들이 고생하시는구나. 저는 정말 지옥 같은 2년을 보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당신처럼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밤 12시, 1시까지도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예민하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연수 씨의 증언은 정순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99%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박미경 씨가 하는 말까지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 입버릇이 아이들이 집에서 못 뛰면 어디서 뛰냐, 아파트 살기 싫으면 단독주택 가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똑같이 말하죠? 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0% 확신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결국 우울증까지 걸려서 병원 다녔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정순 씨는 확신했습니다. 박미경 씨 가족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6개월 동안 당한 일들이 모두 의도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악질이네. 이전 집에서도 똑같이 하고 여기 와서도 이거 완전히 습관적 범행이야. 정순 씨 부부는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이전 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럼 정말 의도적으로 하는 건가 보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관리소장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정순 씨 부부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경 씨가 정순 씨에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아래층에서 우리 이전 집까지 캐고 다닌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스토킹 아니에요? 스토킹이요? 저희는 그냥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이전 집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박미경 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 모습을 본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힘 당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이때부터 정순 씨 부부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박미경 씨 가족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난 후 정순 씨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이전 집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8개월 동안 당한 모든 고통이 다 계획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아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어. 제대로 대응해야겠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도 소용없었고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였잖아. 정순 씨는 절망적이었지만 철수 씨는 달랐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철수 씨는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대응 방법을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카페나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며칠간 정보를 수집한 결과 철수 씨는 몇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완벽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기존의 측정기 외에도 CCTV 설치, 녹음 장비 준비, 그리고 매일매일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법적 대응 준비였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민사소송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해야겠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 철수 씨는 먼저 아파트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물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용 공간만 촬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24시간 녹음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했어요. 모든 소음을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소음 발생 시마다 즉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일주일간 수집한 증거는 놀라웠어요. 박미경 씨 가족은 정말로 밤 10시가 되면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시계를 보고 하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더 큰 소음을 낼 수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봐. 정확히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계속돼.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증거가 충분히 모이자 철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이 정도면 고의적 괴롭힘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특히 이전 거주지에서도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럼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보다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철수 씨는 박미경 씨 가족에게 정식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층간소음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3일 후 예상대로 박미경 씨가 찾아왔어요. 내용 증명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협박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8개월 동안 우리를 괴롭힌 게 잘못 안 한 거예요? 이전 집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철수 씨가 직접 나섰어요. 더 이상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박미경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까지는 정순 씨만 상대했는데 철수 씨가 나서니까 기세가 죽은 것 같았어요. 이전 집 얘기는 왜 자꾸 나와요? 그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다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아래층을 괴롭히는 게 상관없다고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박미경 씨는 할 말을 잃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오히려 소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법적 조치 해봐라라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철수 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 씨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고의적 괴롭힘으로 고발한 거였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함께 말이죠. 경찰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입건 가능할 것 같네요. 특히 시간대별 패턴이 너무 명확해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2명이 함께 403호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고발 사실을 알리며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박미경 씨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고발이라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고발을 해요? 이거 완전히 무고죄 아니에요?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고발한 거죠.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돌아간 후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정순 씨 부부는 드디어 해결되나 싶어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다시 소음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또 시작됐어.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한테는 24시간 녹음 장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다 잡힐 거야. 철수 씨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아, 그래서 요즘 밤에 그렇게 시끄러웠구나. 우리도 들렸거든요. 필요하면 증언해 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정순 씨 부부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가 퍼뜨린 소문과 달리 실제로는 위층에서 너무 심한 소음을 낸다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아파트 내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철수 씨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봐야겠네요.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도 조심스러워할 거예요. 드디어 정순 씨 부부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거죠. 과연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정순 씨 부부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어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밤에 푹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박미경 씨 가족의 행동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괴롭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음의 패턴이었어요. 이전에는 주로 밤에만 소음을 냈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불규칙적으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정순 씨가 낮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를 노려서 소음을 냈어요. 마치 정순 씨 부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상해. 내가 잠들려고 하면 꼭 그때 소음을 내는 것 같아.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느낌이야. 소송 걸고 나서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변한 것 같아.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경 씨가 아파트 다른 주민들에게 정순 씨 부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심지어 아이들 학교에서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정순 씨 부부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래층에서 우리를 소송까지 걸었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신고하고 정말 무서워요. 박미경 씨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면서 정순 씨 부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는 이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미경 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더욱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정순 씨, 요즘 위층이랑 소송까지 한다면서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요? 8개월 동안 매일 밤 괴롭힘 당한 게 심한 게 아니라 소송이 심한 거라고요? 정순 씨는 억울했지만 일일이 해명하기도 힘들었어요. 박미경 씨가 워낙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경 씨가 오히려 정순 씨 부부를 역고소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403호에서 303호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 씨 부부는 황당했어요. 403호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래층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다고 하네요. CCTV 설치하고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괴롭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인데. 철수 씨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증거를 보고 나서는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 이런 상황이었군요. 위층에서 하는 얘기랑 완전히 다르네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하지만 역고소 건으로 인해 정순 씨 부부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경찰서를 오가야 했고 변호사 비용도 더 들어갔거든요. 박미경 씨의 전략은 정순 씨 부부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악질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가 정순 씨의 직장인 마트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마트 매니저에게 정순 씨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직원인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직원 정말 문제 있어요. 우리 가족을 소송까지 걸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요. 마트 매니저는 처음에는 박미경 씨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순 씨를 따로 불러서 문제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정순 씨, 고객분이 와서 그러시는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매니저님, 제가 피해자예요. 8개월 동안 층간소음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건 거예요. 정순 씨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증거도 보여줬어요. 매니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는 정순 씨를 이해해줬지만 직장에 이런 일이 알려진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박미경 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순 씨의 남편 직장까지 알아내서 애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김철수라는 기사님 있죠? 그분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관리소장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가 워낙 성실한 직원이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철수 씨, 무슨 일이야? 위층에서 전화 와서 그러는데. 소장님,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소송을 걸었더니 이렇게 보복하고 있어요. 철수 씨도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줬어요. 관리소장은 오히려 철수 씨를 격려해줬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박미경 씨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정순 씨가 집에 없을 때를 노려서 택배 기사에게 아래층은 정신병자라서 택배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순 씨는 몇 번이나 택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층에서 택배 못 받는다고 위층에서 그러던데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위층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순 씨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8개월간의 층간소음도 힘들었지만 이런 식의 사회적 괴롭힘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철수 씨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는 변호사에게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이 정도면 악의적 괴롭힘으로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정순 씨 부부의 반격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도 만만치 않았어요. 과연 이 끝없는 전쟁의 승부는 어떻게 날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치열해진 법정 공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10개월 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자리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법정에는 박미경 씨 부부도 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순 씨 부부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 10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4시간 녹음 자료, 소음 측정 데이터, CCTV 영상, 그리고 이전 거주지 피해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요. 판사도 이 정도 증거는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닌 고의적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정순 씨 부부가 예민하게 굴면서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사소한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 측에서는 정순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정순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이유가 박미경 씨의 괴롭힘 때문이라는 게 의료기록으로 증명되었거든요. 환자는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치료 기록을 보면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의사의 증언은 매우 강력했어요. 정순 씨가 박미경 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죠. 하지만 박미경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때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박미경 씨의 이전 거주지 아래층에 살았던 연수 씨였습니다. 연수 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라와서 증언해줬어요. 재판장님, 저는 2년 동안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원고가 겪고 있는 상황과 99% 동일해요. 피고는 의도적으로 아래층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연수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박미경 씨가 이전 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래층을 괴롭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었거든요. 심지어 연수 씨도 당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피고는 밤 10시만 되면 마치 시계를 맞춘 것처럼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항의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민하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이라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박미경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이전 집에서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정순 씨의 변호사가 박미경 씨의 SNS 계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SNS에 아래층 길들이기 성공, 이웃 괴롭히는 재미 등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박미경 씨가 실제로 이웃 괴롭히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였거든요. 박미경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농담으로 쓴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판사도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것 같았어요.
박미경 씨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박미경 씨가 이전 거주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박미경 씨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아래층에서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하지만 박미경 씨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이 그녀에게 불리했거든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양측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10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정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박미경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요?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판사는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정순 씨 부부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 끝날 것 같아. 진실이 다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박미경 씨는 법원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박미경 씨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2주 후 판결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정순 씨 부부는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2주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정순 씨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10개월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박미경 씨 부부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첫 마디부터 정순 씨 부부에게 유리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거주지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행동을 보인 점, SNS에 악의적 게시물을 올린 점, 그리고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정순 씨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10개월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즉시 층간소음을 중단하고 앞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방식의 괴롭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판결을 듣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 판결은 납득할 수 없어요. 항소하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불만을 표출했어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죠. 정순 씨 부부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사람 표정 봐.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철수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판결 후 첫날 밤부터 박미경 씨의 보복이 시작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면서도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냄새 테러였습니다. 박미경 씨가 베란다에서 매일 생선을 굽기 시작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순 씨 집으로 냄새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냄새였어요. 여보, 이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어. 이것도 괴롭힘이야. 두 번째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박미경 씨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순 씨 부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법정에서 진 것을 오히려 억울한 일로 포장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법원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정말 억울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는데 박미경 씨는 자신을 약자로, 정순 씨 부부를 가해자로 포장하는데 능숙했어요. 일부 주민들은 이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미경 씨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니까 더욱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정순 씨네가 좀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소송까지 걸어서. 저희가 심하게 했다고요? 10개월 동안 괴롭힘 당한 건 저희인데. 정순 씨는 또다시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법정에서 이겼는데도 여전히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정순 씨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 보복은 더욱 악질적이었어요. 박미경 씨가 정순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업체에 거짓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피자 주문, 치킨 주문을 정순 씨 이름으로 해서 배달시키고 각종 방문 판매원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303호에서 피자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주문한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순 씨는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법정에서 이겼는데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순 씨는 한계에 달했어요.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절망감만 남았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여보, 차라리 이사를 가자. 법정에서 이겨도 소용없어. 저 사람들은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 하지만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순 씨는 억울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박미경 씨의 보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정순 씨, 저희도 위층 때문에 힘들어요. 냄새도 심하고 함께 대응해요. 같은 라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박미경 씨의 냄새 테러와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순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층에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박미경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법정 판결 이후 박미경 씨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되면서 다른 주민들도 피해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철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아파트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거였죠.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다른 주민들도 함께하니까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박미경 씨도 만만치 않았어요. 항소심 준비와 함께 더욱 치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박미경 씨가 더욱 강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테러는 다른 층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줬고 거짓 배달 주문은 아파트 전체의 문제가 되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도 연일 민원이 들어왔어요. 403호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시끄러워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도 드디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박미경 씨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도 박미경 씨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403호의 행동이 아파트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미경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이전처럼 다른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미경 씨가 술에 취해서 복도에서 큰 소리로 고성방가를 한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죠. 다른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아래층 때문에 못 살겠다. 법원이 뭐가 대단하냐 같은 말을 외쳤어요. 다들 나만 나쁘다고 하지? 아래층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데 나는 피해자라고. 이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항의했어요.
이번에는 정순 씨가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새벽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들 다 깨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한계예요. 박미경 씨는 여러 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항의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정순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온 아파트가 박미경 씨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박미경 씨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입주민 80% 이상이 403호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박미경 씨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법정에서도 졌고 이제 아파트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였죠. 남편도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아이들까지 힘들어하잖아. 박미경 씨의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 편을 들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지자 아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403호 집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마침내 박미경 씨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사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네요. 하지만 박미경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도 정순 씨 부부에게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끝나는 거야? 믿어지지 않아. 그래, 드디어 끝이야. 정말 길고 긴 전쟁이었어. 박미경 씨 가족이 이사를 간 후 정순 씨 부부는 처음으로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1년 2개월 동안 지속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순 씨 부부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철수 씨도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을 앓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웃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질적일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끝까지 도와준 이웃들, 공정하게 판단해준 판사님, 그리고 멀리서도 증언하러 와준 이전 피해자분까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조용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새로 이사온 위층 가족은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첫날부터 아래층에 인사를 와서 혹시 소음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런 평범한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래층에 계시니까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정순 씨 부부는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자. 1년 후 정순 씨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정순 씨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층간소음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순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순 씨 부부의 10년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들이 얻은 교훈은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 박미경 씨가 이사간 후 아파트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새 위층 가족은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였고
늦은 시간에는 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정순 씨 부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 없이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얻은 평화는 더없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몰랐던 정순 씨 부부의 진심을 주민들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는 직장에서 사내 스트레스 관리 강연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정순 씨 부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싸움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부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아파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더 나아가 다른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면 그 용기 위에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조용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